기아 EV4가 어떤 차인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안녕하세요, 차플레이 이영빈입니다. 제가 오늘 만나본 차는 기아 EV4입니다. EV4 사실 디자인 때문에 처음에 나왔을 때는 잘 될 수 있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 출시 이후 4달 동안 4,700대가 팔리면서 기아 브랜드에서 EV3 다음으로 인기 있는 차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인기의 비결이 대체 뭔지 혹은 아쉬운 점이 없는지 이런 것들 시승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EV4 시승기 끝까지 함께 하시죠. 자, 바로 시승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배터리가 83%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주행 가는 거리가 529km가 주행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완충했을 때 600km대의 주행이 가능한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저희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81.4kW시 대용량 배터리가 들어간 롱레인지 모델입니다. 국내 인증 주행 가는 거리를 533km로 받았어요. 이게 처음에 나올 당시만 하더라도 기아에서 주행거리가 가장 긴 그런 전기차였습니다. 물론 이번에 현대 아이오닉 6가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주행거리 인증을 롱레인지 모델 기준으로 562km를 받았다고 하죠. 진짜 멀리 가는 전기차를 만들어냈는데 그 아이오닉 6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EV4가 1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아에서는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아주 효율성이 높은 전기차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실제로 이런 일상 상황에서 봤을 때도 와, 진짜 멀리 갈 수 있고 효율적인 자동차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비 같은 경우도 이 차가 출고한 다음에 9,763km를 주행한 자동차예요. 지금 누적 정보 전비를 보면 7.2km/kWh입니다. 와, 진짜 대단하죠. 출고한 다음에 10,000km 가까이를 효율적으로만 주행할 수 없잖아요. 중간에 때려 밟아도 보고 정차에서 뭐 에어컨만 틀어도 보고 뭐 히터도 틀어보고 온갖 것들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나온 전비가 7.2km/kWh라는 거거든요. 지금 공인 전비가 5.8 정도로 인증을 받았는데 실제로 주행했을 때는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수준의 전비가 나온다는 거,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차가 일단 전륜구동 전기차라는 거 그 자체가 이 차의 전비가 좋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전륜구동 전기차는 후륜구동 전기차 대비해서 주행의 다이나믹함이라든지 핸들링의 샤프함 이런 것들은 조금 떨어지지만 이 효율성 측면에서는 후륜구동 전기차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이런 상황에서 전기차는 회생제동을 하게 되잖아요. 이 감속을 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회수해서 배터리를 다시 충전하게 됩니다. 바로 그 과정에서 전륜구동 전기차가 후륜구동 전기차보다 이 회생제동 효율이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이에요. 자동차는 이렇게 달리다가 이렇게 감속을 하게 되면 이 하중이 앞으로 쭉 쏠리잖아요. 전륜구동 전기차는 앞쪽에 있는 바퀴에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이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앞쪽에 트랙션이 딱 걸렸을 때 거기서 에너지를 훨씬 더 많이 회수하게 된다는 겁니다. 후륜구동 전기차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에너지를 덜 회수하게 되죠. 이 제동을 했을 때 후륜 쪽에 트랙션이 상대적으로 덜 걸리기 때문에 같은 배터리, 같은 출력의 모터를 가진 전기차라고 가정했을 때 전륜구동 전기차의 전비가 일반적으로 후륜구동 전기차의 전비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후륜구동 전기차도 감속을 이렇게 꾹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뒤쪽에도 제동력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후륜구동 전기차도 충분히 에너지 회수를 100%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이런 도심 환경에서 에너지 회수를 놓고 봤을 때는 전륜구동 전기차가 훨씬 더 뛰어나다. 자, 그리고 지금 회생제동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회생제동 같은 경우도 iPedal 3.0이라는 기능을 EV4는 갖추고 있습니다. 원래 EV3에서 처음 들어왔던 기능이죠. iPedal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원페달 드라이빙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에서는 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도 완전히 차가 정지까지 하는 거. 그래서 이 가속 페달 하나로 가속과 감속, 정차까지 모두 다 지원하는 거를 원페달 드라이빙이라고 하는데 기존까지 원페달 드라이빙에는 굉장히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 페달에서 발을 떼면 회생제동 강도를 최대로 해서 차가 그냥 울컥하고 꾹 서버리는 거. 그러다 보니까 승객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운전하는데도 세밀하게 컨트롤을 해야 되니까 불편을 느끼는 소비자가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아는 우리가 원페달 드라이빙을 하지만 이 회생제동 감도는 4가지로 나누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iPedal을 가장 약한 단계, 레벨 0 단계가 있고요. 레벨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해서 이 iPedal의 단계를 총 4단계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회생제동 감도가 가장 약한 이런 레벨 0단계에서도 제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고도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정차까지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회생제동 감도를 반대로 레벨 3로 가장 높게 놔뒀을 때는 우리가 이전에 현대기아 전기차들에서 봤던 최고의 회생제동 강도로 이 차량을 완전히 이렇게 정차까지 시켜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EV3랑 EV4를 오랫동안 타보니까 아이페달 3.0은 그다지 쓰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내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고 정차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회생제동의 강도를 최대로 높이게 되고, 내가 회생제동 강도를 약하게 하고 싶어 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약간 답답하니까 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서 완전히 차를 멈추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이 진짜 실용적인 기능인가? 많이 쓰는 기능인가?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많이 쓰는 기능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기아가 소비자들이 원페달 드라이빙 너무 불편해요 라는 불만을 제기했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해서 적용해 놓는 거, 이런 것들이 아주 강점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기에 오토 회생제동 기능도 있습니다. 이 왼쪽 페달 시프트를 꾹 누르면 이런 식으로 오토 회생제동이 되죠. 이 앞차와의 거리가 가까워졌을 때는 회생제동의 강도를 크게 하고, 그리고 앞차와의 거리가 멀어졌을 때는 일반적인 가솔린 차에서 그랬던 것처럼 쭉 흘러가도록 하는 이런 크립 모드로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기능도 제공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전에 현대기아가 이 오토 회생제동을 처음 적용했을 때는 살짝 어색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가까워지면 갑자기 확 차를 세우고 멀어지면 또 확 풀어주고, 이래서 이 오토 회생제동의 움직임이 자연스럽지 않다라고 느꼈었는데, 이제는 그 소프트웨어를 계속해서 개선하면서 EV4에서 제가 오토 회생제동을 느껴봤을 때는 이제는 그다지 불편함이라고 느낄 만한 부분은 없다라고 할 정도로 많이 업그레이드가 된 거를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아이페달 3.0 그리고 오토 회생제동, 이렇게 회생제동의 기능도 지금 2개가 들어와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가솔린 차에서 전기차로 처음 넘어오신 분들이라면 저는 이 기능들을 사용하는 걸 그다지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전기차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충분히 경험을 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기능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 기능들은 가솔린 차의 움직임과는 너무 달라요. 가솔린 차의 움직임은 앞차와의 거리가 가까워졌다고 차가 갑자기 알아서 감속이 되진 않잖아요. 앞차의 거리가 멀어졌다고 차가 갑자기 퉁 하고 풀려서 크립 모드로 가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크립 모드로 주행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토 회생제동이라든지 아이페달 3.0은 전기차에 능숙한 사람이 써야 되는 기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가솔린 차에서 바로 넘어오신 분들은 이런 기능들은 충분히 익숙해지신 다음에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가속감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스포츠로 바꾸고요. 가속! 일단은 짜릿한 가속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고 출력 204마력을 발휘하는 전륜 모터 하나가 장착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4마력이면 사실 부족하진 않는데 이 차의 무게가 1.8톤에 육박합니다. 좀 무겁죠. 그러다 보니까 204마력의 출력을 가지고는 우악 하고 튀어나가는 그런 느낌을 주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부드럽게 잘 나간다 라는 느낌 정도는 충분히 주고 있는 그런 가속력을 보여줘요. 도심 환경, 고속 환경 이런 데에서는 딱 알맞는 그 정도의 출력을 갖추고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답답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이런 식으로 그 응답성이 어쨌든 좋아서 실제 출력보다 가속감이 훨씬 더 좋게 느껴집니다. EV3하고 완전히 똑같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전혀 다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토크 스티어죠. EV3는 제가 정말 오랫동안 탔는데 EV3는 이 저속에서 급가속을 했을 때 약간 토크 스티어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크 스티어라는 거는 사실은 전륜구동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발생했던 개념이죠. 전륜구동 내연기관 자동차는 엔진룸에 엔진이 가로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변속기가 이런 식으로 붙어 있어요. 거기서 좌우 구동축이 나오다 보니까 이 좌우 구동축의 길이가 다른 거예요. 출력이 강한 전륜구동 자동차에서 가속을 딱 하면 이 좌우 구동축의 이 동력이 배분되는 이 시간이 다르니까 차가 한쪽으로 쭉 쏠려버리는 현상이 발생했는데, 그걸 가리켜서 토크 스티어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급가속을 했을 때 그 파워를 이기지 못하고 한쪽으로 움찔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그런데 EV3도 그런 현상이 조금 있었어요. 원래 전기차라면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죠. 전기차는 모터가 가운데에 딱 있고 거기서 좌우 구동축이 분배가 되니까 이 토크 스티어 현상이 원래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EV4 같은 경우는 그 토크 스티어 현상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속에서 급가속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 정차했다가 급가속을 하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해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토크 스티어 현상이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EV3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EV4로 넘어오면서 많이 개선을 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변화이기도 합니다. 이 EV3와 EV4 형제차처럼 느껴지지만 굉장히 다른 부분 중에 하나로 느껴지네요. 이 세단이 되면서 조금 더 주행의 안정감이 더 높아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EV4 외관 디자인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새롭죠, 디자인이. 일단 기존의 세단이라고 하면 엔진룸, 그리고 캐빈룸, 그리고 트렁크룸, 이 세 가지가 3박스로 딱딱딱 나눠져 있는 그런 느낌인데, 엔진의 크기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엔진룸을 길게 뽑아야 됐지만, 이 전기차 시대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모터가 들어가 있는 이 PE룸의 크기를 극단적으로 줄이고 나머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사람이 타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짐을 실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극단적으로 늘려놓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전면 디자인부터 보도록 하죠. 전면 디자인은 그래도 저는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수직형 헤드램프,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이라고 하는 이 가장자리가 볼록볼록 튀어나온 이런 수직형 헤드램프 적용해 있고, 그리고 헤드램프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큐브 타입의 헤드램프가 들어가서 캐딜락의 V 시리즈 R이라는 이런 하이퍼카 느낌, 강력한 스포츠카의 느낌이 들기도 하면서 차체 전면의 너비가 굉장히 넓어 보이도록 만들고 있어요. 이 차가 굉장히 와이드한 느낌을 주고 있다. 사실 스포츠카라면 로우 앤 와이드거든요. 낮고 넓어야 멋있는 건데, 일단 낮진 않지만 와이드하기는 하다, 그런 비율을 따르고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자, 이제 측면으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측면에서도 매끈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 히든 타입 도어 캐치가 적용된 부분, 연락을 하면 이게 팝업이 돼서 이런 식으로 여는 이런 도어 캐치 적용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도어라든지 이런 부분의 디자인을 봤을 때도 캐릭터 라인 같은 것들이 명확하게 없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부풀려 놓은 이 전체적인 라인을 아주 매끈하게 다듬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측면 프로파일을 봤을 때 앞쪽에서부터 넘어와서 이렇게 뒤쪽으로 쓱 지나가는 이런 물방울 형태의 디자인을 해놓고 있어요. 공기역학에서 가장 유리한 디자인이 바로 이 물방울 모양 디자인이거든요. 이 물방울 모양의 디자인을 기아 EV4에도 해놓은 걸 볼 수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아 EV4 같은 경우는 공기역학 계수 0.23의 아주 훌륭한 공기역학 수준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자, 후면으로 넘어오면 후면만큼은 제가 도저히 내 취향이다 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후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좌우폭이 넓어 보이기 위해서 전면과 마찬가지로 이 후면 테일램프도 이 양 끝에 이 수직형 테일램프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가운데 이 트렁크 부분이 너무 밋밋하게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은 못내 아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기아 K5라든지 이런 자동차들이 하는 것처럼 이 좌우를 잇는 가로형 테일램프가 조금 더 있었으면 디자인적으로 소비자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또 뒷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소비자분들이 이것 때문에 나는 못 사겠다 라는 분들도 나오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밋밋함을 최대한 줄이고자 이 루프 부분에는 양쪽에 뿔을 달아놨습니다. 실제로 기능을 하는 스포일러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디자인적으로 조금 더 포인트가 되게끔 만들어 놓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자, 트렁크 공간도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전동 트렁크 당연히 적용이 돼 있고요. 지금 상당히 뭐가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넉넉한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트렁크 공간은 VDA 기준으로 490리터의 트렁크 공간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전장이 얼추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현대 아반떼라든지 이런 차들하고 비교해도 훨씬 더 뛰어난 수준의 그런 트렁크 공간을 갖추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양쪽으로 극단적으로 또 구멍을 파놓기도 해서 골프백 하나에 보스턴백 2개 정도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정도의 아주 우수한 이 트렁크 공간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알 수 있네요. 자, 일단 2열 공간에 앉았을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착자감입니다. 지금 등받이 각도가 대략 한 29도 정도 되는 그런 등받이 각도라고 하는데, 이렇게 엉덩이를 끝까지 붙이고 앉아봤을 때 나름 인체공학적으로 꽤 편안한 시트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힙포인트 같은 경우도 최대한 깊숙이 파놔서 이 실내 탑승자가 굉장히 편한 자세로 앉을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아쉬운 점은 지금 썬루프가 없는 모델입니다만, 제가 이렇게 엉덩이를 끝까지 붙이고 앉았을 때 이 헤드룸이 없네요. 뒤쪽으로 유선형으로 라인이 떨어지는 이런 라인을 갖추고 있기 때문인지 몰라도 지금 이렇게 앉아봤을 때 머리 위로 지금 손 하나가 안 들어갑니다. 어떻게든 2열 헤드룸을 조금 더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 승객석에 볼록하게 공간을 파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헤드룸이 없다는 거,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특이한 신장을 가지고 있어요. 185cm고 그리고 상체가 좀 길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어떤 차를 타도 뭐 헤드룸이 여유롭진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 헤드룸이 없는 거는 조금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하네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착자감이라든지 이 시트의 형상이라든지 촉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시트에 있어서는 굉장히 마음에 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2열에 앉아봤을 때 또 인상적인 부분은 이 레그룸입니다. 주먹이 한 3개 정도는 넉넉하게 들어갈 만큼 굉장히 광활한 공간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 정도면 지금 이게 준중형 세단으로 포지셔닝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중형 세단인 기아 K5라든지 현대 소나타 이런 자동차들하고 비교해도 또 전혀 부족함이 없게 느껴질 정도로 아주 넓은 2열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용 전기차다 보니까 당연히 이 플랫 플로어, 그래서 완전히 평평한 이 플로어를 제공해 주면서 일반적인 가솔린 K5 소나타보다도 더 넓게 느껴지는 그런 효과를 잘 주고 있네요. 자, 2열에서 살펴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 소재감은 정말 마음에 듭니다. 톡톡 튀는 이런 형광색 포인트를 준 것도 아주 괜찮고요. 시트백 같은 경우도 완전히 다 플라스틱으로 처리해 놓은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패브릭으로 마감을 해놔서 약간 오피스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거, 이런 것들도 요즘 기아가 아주 잘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2열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1열 암레스트가 이런 식으로 180도로 젖혀지는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승객이 이렇게 정차해 있을 때라든지 이럴 때 2열 승객도 이거를 테이블 삼아서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려놓고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옵션을 넣게 되시면 V2L 기능도 들어오게 돼요. 220V 컨센트를 꽂아서 노트북을 충전하면서 뭔가를 한다든지 다양한 V2L을 활용한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도 EV4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1열에 들어왔을 때 느낌은 익숙하고 그런 편안한 느낌의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어요. 계기판 인포테인먼트 12.3인치, 12.3인치 일체형 디스플레이가 들어왔고요. 이 중앙에는 공조 장치를 조절하는 이 5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왔습니다. EV9부터 EV3, EV4까지 공통적으로 적용된 디스플레이죠. 자, 그리고 지금 이 CCNC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에서는 유튜브라든지 U+, TV, 왓챠, 웨이브 이런 다양한 OTT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고요. 이런 다양한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꼭 이 스트리밍 플러스 요금제에 가입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아 앱에서 스트리밍 플러스 요금제를 월마다 결제를 하셔야 이 안에서 OTT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사실 CCNC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이 많이 섭섭한 부분이 있습니다. 업데이트가 안 돼도 너무 안 된다는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도 지난 4월 10일에 1차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분들이 아니 CCNC는 무슨 커넥티드 카라면서 무슨 1년에 한 번밖에 업데이트가 안 되냐라고 불만을 말씀하시는데, 그 소비자들의 불만을 정말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 플레우스라는 완전히 새로운 OS가 도입된다고 하는데 그거 나온다고 CCNC 버리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플레우스가 나왔을 때 소비자들이 지금 OW 세대라든지 CCNC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1년에 지금 한 번 업데이트를 해줄까 말까 하는 이런 것들을 경험했는데, 플레우스 OS에 가서는 과연 업데이트를 잘해줄 거라고 믿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신뢰의 문제죠. 플레우스가 나오더라도 CCNC 계속 신경 써주고, 지금 CCNC가 현역일 때 이 CCNC에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주고 업데이트해주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EV4 실내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이 소재 선택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 직물 소재 되게 싫어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요즘 스타일의 이 패브릭으로 감싸 놓으면서 굉장히 사무실에 있는 듯한 그런 인테리어 디자인을 해놓은 거, 이런 것들 마음에 들고요. 이 헤드레스트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우리 사무실 의자 같은 이런 스타일의 그물망 헤드레스트를 적용해 놓으면서 이 차 안의 분위기를 잘 꾸며진 사무실 느낌이 나도록 디자인해 놓은 거, 이런 것들이 EV4의 또 하나의 장점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사람의 손이 닿는 이런 부분에도 이런 품질들을 굉장히 신경 써서 사용자로 하여금 만족감을 느끼게끔 하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도 볼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실내외 디자인은 이 정도 살펴보면 된 것 같고요. 마저 주행을 해보면서 기아 EV4 어떤 특징들이 더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EV4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 승차감입니다. 승차감이 진짜 부드러워요. 저는 기아 EV3를 타면서도 야, 이 승차감은 진짜 부드럽다. 어떻게 이 정도의 차에 이 정도로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잘 만들어냈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기아 EV4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한층 더 부드러운 수준의 승차감을 구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EV3 같은 경우는 아무리 승차감이 부드럽더라도 범프를 만난다든지 과속 방지턱 을 넘는다든지 이런 상황에서는 뒤가 약간 텅텅 이런 식으로 이 바운스 되는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SUV 형태의 자동차고 전고가 높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 이 기아 EV4는 어쨌든 세단 형태의 자동차로 만들어졌고 이 지붕이 낮아지고 무게중심이 낮아지다 보니까 기아 EV3에 대비해서도 훨씬 더 좋은 수준의 승차감을 제공해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아, 진짜 승차감은 부드럽습니다. 전기차라면 일반적으로
승차감이 좀 딱딱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왜냐면 이 전기차는 현가상질량, 그러니까 이 스프렁 매스가 이 일반적인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전기차는 이 서스펜션이 받치고 있는 이 차체, 여기에 뭐 배터리도 깔려있고 모터도 들어있고 이렇게 무거운 것들을 위에 얹고 있다 보니까 이 서스펜션 세팅 자체를 굉장히 딱딱하게 해야 됩니다. 강도를 딱딱하게 세팅을 해야 이 무게를 안정적으로 받칠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까지 우리가 테슬라 모델 3라든지 이런 초기 전기차들을 탔을 때 전기차는 서스펜션이 되게 스포츠카 같네, 되게 딱딱하네 라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을 수 있었는데, 기아 EV4는 지금 시승해 봤을 때 이 승차감이 대다수의 한국 분들이 진짜 만족하실 만한 그런 부드러운 승차감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조향을 하는 상황에서는 좌우로 차가 움직이는 이 롤링이 조금 느껴지기는 합니다. 이 핸들링을 했을 때 되게 샤프한 느낌은 그다지 들지 않는데, 그 대신에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주행하는 상황에서는 정말 편안한 그런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패밀리카로도 굉장히 만족스럽고, 왜들 그렇게 EV4를 택시로 선택하는지 알 것 같은 이 택시 기사님들이 정말 오랫동안 운행할 때 아주 만족스러워할 만한 그런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V3보다 승차감에 있어서 조금 더 좋아진 부분은 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EV4는 세단 형태의 자동차고, 이 전고 그리고 무게중심이 낮은 자동차이다 보니까 가속했을 때, 감속했을 때 뭔가 EV3만큼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피칭 현상이 굉장히 많이 억제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세단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강점입니다. SUV는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 세단보다 승차감이 좋을 수가 없어요. 이 소음적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진짜 조용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기차라면 타이어 구르는 소리라든지 풍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어요. 차에서 잡소리가 나면 그것도 더 크게 느껴집니다. 예민하신 분들은 전기차가 더 시끄럽게 느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전기차 하드웨어에서 얼마나 소음이 적게 만드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평가 항목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소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EV4는 확실히 정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 중에서 이 노면을 구르는 소리가 굉장히 많이 억제돼 있거든요. 저희가 시승하고 있는 이 차 19인치 기준으로 한국 타이어에 아이온 에보 AS라는 전기차 전용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온 에보 AS라는 타이어는 이 사이드월 강성이라든지 또 이 안에 흡음 스펀지 같은 것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 지금 나와 있는 전기차 타이어 중에서는 가장 좋은 수준의 그런 전기차 전용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런 EV4의 저소음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차체가 워낙 에어로다이나믹적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잖아요. 앞에도 낮게 이렇게 위치되어 있고, 이 A필러도 굉장히 누워있고, 이런 식으로 이 공기가 자연스럽게 뒤쪽으로 타고 흐르도록 이 차체 외형 디자인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진짜 공기 저항의 소리, 이런 것들이 많이 억제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이 EV4는 이 소음적인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는 자동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급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아반떼보다 조금 더 큰 준중형 사이즈의 세단이라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는 이 정도의 소음 수준, 큰 장점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금 저희가 시승하고 있는 이 EV4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HDI2, 현대기아의 가장 최신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탑재된 자동차입니다. 네, 여기 HD까지 작동이 됐고요. 한번 OK 버튼을 눌러서 차선 변경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죠. 과연 자동으로 됐는지. 차선도 자동으로 변경해줍니다. HDI2도 꽤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 EV6가 처음 나왔을 때 차선 변경 기능이 처음 들어왔었는데, 그때 이 차선 변경 기능은 사실 조금 아쉬웠었죠. 제가 깜빡이를 넣고 난 뒤에도 한참 동안 이 차가 주변 상황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야 차선을 변경해주고 이런 것들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자동 차선 변경이라고 말하기 조금 애매하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느릿느릿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 HDI2도 나름대로 많이 업데이트를 거치면서 이제는 깜빡이를 넣었을 때 자기가 빠르게 판단하고 바꿀 수 있는 상황에서는 빠르게 바꿔주는, 나름대로 많이 빠릿빠릿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깜빡이를 넣었을 때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차선을 빠르게 판단해서 바꿔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코너길입니다. 야, 쫄리는데?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조형을 하지 않는데도 차선 중앙을 유지한다든지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는 거, 깜빡이를 켰을 때 자동으로 차선을 바꿔주는 거, 이런 기본적인 기능들은 현대기아도 부족함 없이 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되죠. 현대기아가 글로벌 3위의 제조사 아닙니까? 세계에서 3번째로 잘 나가는 초인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초인류 기업 운전자 보조 시스템 치고는 사실 우리가 아쉬움을 느낍니다. 미국
미국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중국 자동차 업체들, 이런 업체들은 도어 투 도어로 내가 우리 집 주차장에서 목적지 주차장까지 알아서 깜빡이도 넣고 알아서 추월도 하고 다시 차선으로 복귀하기도 하고 초록불에서 가고 빨간불에서 멈추고 이런 기능들을 이미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기아 물론 잘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놓고 봤을 때는 뭐 그렇게까지 부족함은 없지만 우리가 현대기아한테 원하는 거는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을 잘하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되겠죠. 자율주행에 가까운 그런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빨리 보여주고 그런 것들을 실제로 이 소비자들의 차에 적용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기아 EV4를 시승해 봤는데요. 시작 가격은 4,042만 원부터입니다. 여기에 모든 옵션을 다 더하게 되면 최종 가격은 5,729만 원까지 나오게 되죠. 그런데 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일단 지역별 보조금도 받아야겠죠. 지금 지역별로 서울을 포함해서 모든 지역에서 500만 원 이상을 수령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지역에 따라서는 600만 원 중반까지도 수령을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보조금을 넉넉하게 받을 수 있는 자동차인데, 그렇게 되면 시작 가격은 3천만 원 중반대 에서 시작하는 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시승을 해봤을 때 충분히 상품성이 높은 자동차로 느껴졌어요. 여러분들이 이 디자인만 만족하신다면 바로 구매하셔도 괜찮을 만한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차 플레이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